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만날 인연은? 언젠가는 만난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꼭 남녀 간의 인연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든 또는 연인 사이든. 헤어질 인연은 헤어지고 만나게 될 인연이라면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는 거 말입니다. 저는 워낙 팍팍하게 인생을 살아왔어서 꿈 같은 얘기는 잘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에게도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 필연적인 인연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연은 저의 인생을 180도 바꿔준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내년이면 32이 되는 여자예요. 올 가을에 좋은 사람과 결혼도 앞두고 있고 사는 곳은 서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줄곧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주 어릴 때가 기억은 전혀 없지만 태어났을 때는 아빠랑 같이 살았다는 말을 엄마에게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무슨 사연인지 조 어릴 때부터 아빠가 멀리 계시다는 말을 했을 뿐 아빠에 대한 말을 극도로 아끼셨어요. 제가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른 상황에 있구나 하는 걸 느낀 건 초등학교를 가서부터였는데요.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과 아빠가 없는 가족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아빠 없는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골적으로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지만 은근히 저를 또래 집단에 끼워주지 않고 따돌리는 듯한 분위기는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그리 행복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철들기 전에는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말도 간혹 했어요. 우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가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렴풋이 알 때쯤 저는 다른 아이들과 내 처지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뭔가 상처를 받기도 했고 소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어릴 때는 엄마, 아빠는 어딨어? 아빠는 언제 와? 이런 식으로 가벼운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 질문에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셔서 나중에 우리 희연이 크면 오실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며 둘은 뭉술하게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커가면서 점차 아빠에 대한 건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왜 나는 아빠가 없는 거지? 우리 아빠는 왜 나랑 엄마를 그냥 두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엄마 말로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와 엄마를 힘들게 살게 하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처음 진지한 마음으로 아빠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엄마랑 아빠는 혹시 이혼한 거야?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가 돌아가신 건 아니라고. 근데 왜 나는 아빠 이름도 몰라야 하고 얼굴도 몰라야지.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 같은 아이는 없는 것 같아. 갑자기 그런 거 왜 물어? 혹시 친구들이 너 아빠 없다고 놀리니? 엄마가 학교 한번 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나 혼자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니고 분명 아빠가 있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몰라야 되나 해서 아빠가 어딘가 있다면 엄마랑 나를 왜 안 찾아오는 거야? 혹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게 엄마의 실수라던가 뭐 그런 거야? 엄마는 제 말에 복잡한 얼굴이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의 일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지라 엄마는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희현아, 엄마 말 잘 들어. 너는 절대로 실수로 나온 아이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야. 지금은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말을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크고 이해할 때가 되면 다 얘기해 줄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데 아빠가 있으면 엄마랑 나랑 이렇게 살게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 됐어. 난 이제부터 아빠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할 거야. 나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노래보다 성숙했던 저는 그날 이후로 엄마에게 아빠에 대한 걸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엄마 반응으로 봐서는 분명 내가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았기에 그냥 거기서 궁금함을 적기로 마음 먹었고요. 엄마는 저를 키우느라 늘 바쁘게 사셨고 항상 일을 하셨어요. 쉬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갈
때쯤에는 전에 살던 방 한 칸짜리 반지하에서 방 2개 빌라로 이사도 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리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요. 저는 늘 돈 벌 궁리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용돈은 받아도 잘 못 썼어요. 우리는 가난하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 또래 친구들은 PC방도 다니고 노래방도 다니고 몰려다니며 어울렸지만 저는 그런 무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외로운 학창시절을 거치고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면서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다시 한번 진창에 처박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엄마가 든든하게 보험을 들어 놓으신 게 천만다행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암이라는 병은 진단받는 순간 돈이 드는 병이었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스스로 항암까지 잘 견디셨어요. 하지만 일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대학교 학비를 고스란히 저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마트 주차요원이며 호프집 식당 커피숍 등등 수업 듣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아르바이트로 채워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점은 엉망이었고 결국 중간에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휴학까지 해야 했습니다. 휴학해서 어떻게든 목돈을 모아 학비랑 생활비를 해결해 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2탕 3탕을 뛰어도 엄마 병원비까지 감당하는 건 역부족이더라고요. 엄마는 몸이 아프면서도 저에게 너무 미안해 하셨고 하루 걸러 하루 눈물바람이셨습니다. 혜연아. 힘들지. 제일 예쁜 나이에 엄마 때문에 고생만 하고 어떻게든 졸업은 휴학 안 하고 시키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엄마가 얼른 나아야 하는데 어쩌지 이번 항암 끝나면 엄마도 할 수 있는 일 찾아볼게.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몸 생각만 해야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까지 엄마가 나 길러주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내가 엄마 보살펴줄게. 지금은 돈 걱정하지 말고 엄마 나을 생각만 하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현실이 참 팍팍하긴 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는 어린 여자아이에게 큰 돈을 주는 일자리는 없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도 생활비에 엄마 병원비를 하고 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엄마가 혼자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엄마 혼자서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맘속에 불만만 갖고 살았지 뭐야.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힘나게 할 걸. 난 그동안 너무 대충 산 것 같아. 미안해 엄마. 우리 딸이 이제 철드는 거야. 엄마한테 내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빨리 나아서 우리 딸 시집가기 전에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지. 그럼 당연하지 엄마. 우리 말 나온 김에 이번 마지막 항암 끝나면 제주도 갈까? 우리 한 번도 여행 간 적 없잖아. 말 나온 김에 가자. 엄마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때는 꼭 엄마랑 여행을 가야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항암 끝나고 체력이 좀 나아졌을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여행 경비를 마련해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어릴 때 가까운 놀이공원에 간 적은 있지만 남들처럼 여름을 피서 한 번 간 적 없었던 저는 엄마랑 여행이 너무 좋았어요. 엄마도 아마 마음 편히 여행 간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정말 꿈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엄마의 제주 여행이었고 다음에는 해외로 가자는 약속도 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슬프게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제주 여행이 엄마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으로 남았거든요. 엄마는 스스로 항암까지 하셨지만 2년 후 제가 졸업반일 때 암이 재발했어요. 암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순식간에 간과 폐로 전이된 남은 엄마의 생명을 빠른 시간에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엄마 병시종 때문에 취업도 포기하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재발하고 1년도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장례를 치르는 동안 빈손은 텅텅 비었어요. 그나마 대학 때 친구들 몇몇과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직원과 사장만이 다녀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크면서 외가 쪽 식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누가 찾아온 적도 없었기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딱히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알고 지낸 지인 몇 분이 다였어요. 그분들 도움과 생전에 엄마가 남겨놓은 얼마간의 돈으로 무사히 장례를 마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정말 세상에 기댈 사람 하나 없이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은 정말 달랐어요. 아팠던 엄마였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뿐인 기댈 구석이었으니까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를 하는데 엄마는 사치품만 하고 없더라고요. 그 나이에 남들 다 있는 명품 가방이나 보석 하나가 없었습니다. 딱 하나 펜던트에 한자가 새겨진 특이한 디자인의 금목걸이 하나를 남기셨더라고요. 엄마 오시며 쓰던 물건은 정리했지만 이상하게 그건 남기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유품 중 제가 간직하고 싶다는 느낌이 든 물건이라 그날부터 저는 쭉 엄마가 남긴 그 목걸이를 착용하고 생활했습니다. 한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마냥 넋 놓고 지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아직도 갚아야 했고 생활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연애는 심신이 약할 때 하는 게 아니라지만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알던 사람이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때 기댈 곳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25목도로 연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줄 몰랐어요. 그냥 저를 좋다고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좋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었던 저에게 어쩌면 그때 제일 힘이 돼주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저와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던 중에 그 사람은 식품 관련 대기업 계열사에 합격했습니다. 반면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서울이라는 곳에 수많은 회사가 있어도 나 하나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게 참 굉장히 척을 푸더라고요. 그때 마침 일하는 카페 사장님이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현 씨 아는 지인이 강남에 카페 체인점을 오픈했는데 믿을 만한 직원이 필요하다지 뭐야. 내가 그때 딱히 생각이 나더라고. 나처럼 작은 가게도 아니고 본사가 대기업이잖아. 희연 씨 요새 취업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것 같길래 얘기해봐서 물어보니까 4대 보험 당연하고 상여금도 있더라. 어때? 생각 있으면 한번 이력서 넣어봐. 내가 이거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그때는 딱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취업이 잘 안 돼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이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마음이 조급했어요. 사장님 제안을 받아들인 저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정리하고 정겨 시간에 출퇴근이 가능한 그 카페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먼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저는 한 달 일하면서 생활비를 해결하고 대출을 갚고 조금씩 저축도 해나갔습니다. 오래 일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눈 깜짝할 때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28이라는 나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엄마와 살던 오래된 빌라를 나와 복층 오피스텔로 이사까지 했어요. 보증금 제외하고 5천만 원의 목돈도 모으게 되었고요. 그때까지 저는 남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연인들처럼 사랑 싸움도 하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중 저는 결혼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제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에 대해 그리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났다 한들 현실적으로 저는 부모 형제 하나 없는 혈혈단신 천에 고아해 그렇다고 학벌이나 직업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마냥 연애만 생각하는 나이가 아니다 보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항상 저는 작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자격지심이라면서 자기 부모님은 저를 보면 좋아하실 거라고 자기 집으로 인사드리러 가자고 저를 졸랐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갈까? 우리 사귄 지 이제 3년 넘었잖아. 연애 오래 해봤자 길거리에 내버리는 돈만 많고 너랑 나랑 빨리 결혼해서 같이 자리 잡는 게 좋을 듯한데
내가 무슨 걱정하는지 알잖아.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고. 친정이 없는데 오빠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그런.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사람은 괜찮으면 다 오케이 하실 분들이야. 너는 나만 믿으면 돼. 자기만 믿으라며 큰 소리 치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저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큰 맘 먹고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저는 대번에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가족이 저를 얼마나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그 사람 엄마는 저에게 대놓고 자기 집 귀한 아들을 뺏어가는 도둑년 취급을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 앞에서는 저에게 예의를 갖춰주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가씨가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랑 아가씨랑 결혼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오늘 기왕 인사하러 온 거니까 밥 맛있게 먹고 가. 하지만 결혼은 안 돼. 나는 내 아들 사위 대접해줄 사람 없는 그런 집안에는 절대 창가를 못 보내요. 그러려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아들 뒷바라지 않은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지금 나이 겨우 30이야. 주변에서 산자리 들어오는 것만도 일주일에 서너 개는 된다니까. 이 자식이 지금은 아가씨한테 눈이 멀어서 현실을 모르는 거지. 나중에는 결혼 못하게 엄마한테 고맙다고 할걸.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 알지? 아가씨도 분명 아가씨한테 어울리는 짝이 있을 거야. 코아는 코아끼리 결혼해야지 안 그래? 짧은 시간 저에게 속사프로 쏟아내는 그 사람 엄마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데리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저는 얼마 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바로 접어버리기에는 그 사람도 저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헤어지자는 말에 그 사람은 당연히 저를 붙잡았고요. 그 사람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것과 결혼을 반대하는 걸 저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도 아마 집에서 시달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저는 진지하게 그만 만나자는 말을 했어요. 이별을 납득하지 않길래 저는 그 사람 엄마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예상 못한 거 아니잖아.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가족도 없는 고아라는 거 당연히 싫으실 거야. 그래도 우리가 계속 설득하면 결국은 받아들이실 거야. 너는 왜 노력도 안 해보고 포기를 해? 고아는 고아끼리 결혼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하나 싶어. 자격지심만으로 일하는 건 아니야. 나는 모멸감을 견딜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자. 저는 아마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쉽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나는 앞으로 결혼이라는 건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그 뒤 남자친구와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당연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얼빠진 채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일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한 번도 한 적 없는 계산 실수를 하기도 했고요. 직장에서도 저에게 뭔가 힘든 일이 있다는 게 티가 났는지 다른 직원들이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눈치를 보기도 하고 배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 차려야겠다 싶은 거예요. 처음 사귄 남자와 헤어진 거 이렇게 티내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정신 못 차리고 다니다가 제가 그만 큰 사고를 한 번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중년 아주머니 두 분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주문을 아메리카노로 하시면서 우유 넣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카페라떼라는 메뉴가 있으니 그걸로 시키시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아메리카노에 무료로 우유를 넣어드릴 순 없고요. 그건 카페라테를 주문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제 대답을 듣더니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이러는 겁니다. 뭐 우유 조금만 넣어주면 되는데 나더러 2,000원이나 더 비싼 메뉴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넣어줘요 아가씨. 하지만 제가 사장도 아니고 어머니 메뉴에 있는 음료인데 그렇게 주문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요구를 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기도 했고요. 그 아줌마가 요구를 하니 옆에 동행으로 보이던 아주머니까지 부축이더라고요. 그래야 아가씨 그깟 우유 소주컵
한 잔만 넣어주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돈을 받고 그래요. 여기 커피도 강남 한복판이라고 비싸게 받아 처먹으면서 손님한테 갑질하는 거야 뭐야? 빨리 앉아 넣어줘. 저는 좋게 말씀드렸지만 그 두 아주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손님 그건 안 드세요. 다른 분들은 전부 제대로 된 메뉴를 주문해서 드시는데 무료로 넣어달라뇨. 죄송하지만 어렵겠습니다. 이미 카페 한 손님들의 시선은 저와 그 아주머니 둘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뚱뚱한 아주머니가 제 앞서 풀 움켜쥐고는 카운터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저는 무슨 짓이냐며 소리쳤지만 그 힘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여직원이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저를 끌어낸 아주머니는 너 손님이 왕인 거 몰라? 내 돈 내고 카페 와서 너같이 어린 년한테 내가 갑질을 당해야겠어 이러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놓고 얘기하세요. 영업영위를 신고하기 전에 너 오시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주머니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앞에서 불이 번쩍하고 일더니 저는 휘청거리며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짐과 동시에 한쪽 뺨이 얼얼해 왔고 카페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제 뺨을 후려친 거였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나이 먹을 사람한테 존중이라는 게 없어. 대체 여기 사장 누구야? 당장 나오라 그래. 그 아주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매장에는 사장은 당연히 없었어요. 제가 홀 책임지는 매니저였고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바닥에 커피까지 흩뿌린 상황이었어요. 같이 일하던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50대로 보이는 큰 키의 점잖은 남자 손님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분이 선뜻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마 매장에 젊은 여자들만 있어서 그분이 끼어드신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내 손잡고 일어나 보세요. 저는 그분의 도움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폐악질을 하다가 저를 도와주는 분을 보더니 잠시 주춤하더군요. 그 손님은 단호하게 아주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줌마가 하는지 내가 전부 동영상으로 찍어놨으니 더 얘기할 거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하세요.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 부리지 마시고요. 아저씨는 뭔데 끼어들어요. 내가 이 아가씨하고 볼 일 있는 건데 아저씨가 뭔 상관인데. 그때 마침 우리 직원이 부른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경찰을 보고 나서야 뜨끔하더니 뭐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고 그래? 아가씨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일 복잡하게 만들기 싫으면 어서 돌려보내요. 하지만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온갖 서름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에게 경찰서로 가시라 했습니다. 이분이 아줌마가 나 때린 거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셨다니까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아줌마는 다른데 가서도 사람한테 함부로 진상 부리실 것 같네요. 이참에 버릇 고치셔야죠. 저는 저를 도와준 남자 손님 덕에 그 아줌마를 경찰서에서 폭행으로 고소해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중년의 남자 손님이 경찰서에 증인으로 동인까지 해주셨고요.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와서 그분께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 손님이 저를 붙들어 세우더라고요. 아가씨 아까 진술서 작성할 때 보니 이름이 김희연이라고 했나? 맞다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실은 아까 카페에서부터 아가씨를 보고 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말이야.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건지 물어봐도 될까? 뜬금없이 그분이 제가 늘 하고 다니던 엄마의 유품이 목걸이에 출처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것도 없겠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가 남겨주신 유품이에요. 엄마가 3년 전에 암으를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남긴 게 이것뿐이라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저의 대답을 듣더니 그분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런 아가씨 혹시 그 목걸이 메달에 새겨진 그 한자 말이야. 그게 뭔지 알아? 그거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그걸 준 사람은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30년 동안 찾아다니고 있던 목걸이 주인인데 이미
죽었다는 거지. 그럼 아가씨가 그 사람 딸인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시기에 저는 너무 놀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거기 새겨진 한자가 버들륜의 성씨야. 내 이름이 류중환이거든. 그 목걸이의 사연은 나만 아는 거지? 근데 그걸 아가씨가 갖고 있다니 혹시 아가씨 엄마 이름이 김영인인가? 네, 저희 엄마 이름 맞아요. 저는 엄마 성씨 따랐고요. 근데 아저씨는 누구시길래 저희 엄마를 아세요? 그분은 놀란 듯 제게 다가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내 딸이겠구나. 희연이 내가? 그렇게 잤던 내 사람 딸이 희연이었구나. 아이를 낳았다는 말만 들었지? 그렇게 찾아도 꽁꽁 숨어있더니 이렇게 만날 운명이라 그랬나 보구나. 내 짐작이 맞다면 너는 아마 내 딸일 거다 내가. 그렇게 찾으려던 내 딸 말이야.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면서 제가 그분의 딸이라는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아무 말 못했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옛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젊을 적에 두 분은 서로 사귀던 사이였지만 엄마 역시 딸린 가족 없는 고아라고 그분 집에서 반대를 심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쩌다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걸 알게 된 아저씨 집안 어른들이 엄마를 협박하셨다고 해요. 잡아서 병원까지 데리고 가서 저를 떼어내려 했고 가까스로 엄마는 연고도 없는 서울로 도망 좋아 아무도 모르게 꾹꾹 숨어 저를 낳았던 겁니다. 그렇게 헤어졌지만 그분은 그날 이후로 엄마를 계속 찾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당시 엄마와 그분이 살던 곳은 전라도였고 엄마가 도망쳐온 곳은 서울 한복판이었으니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인터넷이나 정보망이 없었으니 더 했겠죠.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저씨는 서울의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정착하셨고 심지어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포기하고 살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 사진을 보여달라 하시기에 보여드렸는데 맞다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너는 분명 내 딸이 맞아. 아까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 그래도 제사 문제 정리하려면 확실한 게 좋으니 일단 검사는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명함을 보니 그분은 꽤나 큰 회사의 CEO셨고 겉으로 보기에도 범상자는 기운을 풍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나 우리 엄마 이름을 말하며 제가 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유전자 검사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당연하게 저는 그분의 딸로 판명이 났습니다. 졸지의 천의 고아에서 회사 대표님의 딸이 된 거죠. 날이라는 게 확실해지자 아빠는 감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집에 오셔서 그가 살았던 얘기를 듣고 내내 오셨어요. 엄마가 암투병 하셨던 거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조금만 일찍 찾았다면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거라면서 안타까워하셨고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무슨 연유로 나와 엄마를 찾지 않는 건지 늘 원망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무색하게도 핏줄이라는 건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빠가 우리를 찾으려고 애썼던 거 들으면서 그간의 원망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한데 저를 스스럼 없이 딸처럼 대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아빠는 재산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더군요. 예전부터 대대로 부자였지만 100억이 넘는 자산가셨어요. 그런 분이 예전 사랑을 못 잊어서 결혼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것도 참 신기하더군요. 당장 그 카페는 그만둬. 내 딸이 그런 꼴 당하는 거 봤는데 거기를 계속 다니게 할 수는 없지. 적당한 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네. 회사에서 차근차근 일을 배워보도록 해. 그리고 너 사는 집 말이다. 아빠는 좀 불안하구나. 여자 혼자 사는데 주변의 남자들도 살 거 아니니. 보안이 영 허술해 보여서 그래. 아빠가 아파트 하나 해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아. 너 불편할까봐 자막 같이 살자는 말은 못하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얘기해봐. 카페는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사는 곳은 바로 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주인한테 빼달라고 얘기는 해 놓을게요. 갑자기 제가 공주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얼떨떨하네요. 주인한테 빼달라고 하고 그냥 비워놔. 너 바로 들어가 살 수 있게 준비해 놓을 테니 내 말대로 해라 이제부터. 아빠가 너한테 못 해준 거 다 해줄 생각이야.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다 얘기해라. 알았지? 그동안 애 많이 썼다. 너 살아온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이제부터는 내가 든든하게 뒤에 있을 테니 절대 너 무시하는 사람 없을 거다. 아빠 말을 듣는데 그동안의 서름이 막 밀려오며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데 문득 저를 반대했던 예전 남자친구의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고아라서 자기 아들과 어울리지 않다고 했던 그분 말에 매일 밤 이불을 걷어찼던지라 문득 통쾌하게 한 방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빠,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사실은 제가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고아라고 반대해서 헤어졌거든요. 저한테 함부로 대한 거 그건 갚아주고 싶어요. 그 사람 엄마 찾아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같이 가주세요. 뭐야, 내 딸이 그런 일이 있었어. 좋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도와주마. 저는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꼭 할 말이 있으니 엄마와 만나고 싶다고요.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벌써 저를 정리한 건지 무슨 할 말이 있냐고 했지만 제가 그랬어요. 꼭 갚을 빚이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 엄마는 굳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며 집으로 잠깐 찾아오라고 하더군요. 든든한 아빠를 등에 업고 저는 그 사람 집에 찾아갔어요. 그 사람 엄마는 헤어진 마당에 무슨 할 말이 있냐며 못마땅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갚겠다는 빚이 뭔지 궁금했겠죠. 갔더니 남자친구와 엄마만 있더라고요. 앉으라고 눈치든 하면서 방석도 내주지 않더군요. 저는 서서 얘기하고 가겠다 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아빠를 보고는 차마 묻지도 못하고 누구냐는 듯한 표정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제 아빠예요. 저도로 고아라서 아들하고 결혼 안 된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저 사실은 아빠가 계셨거든요. 여러 사정이 있지만 그건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오늘 여기 온 건 제가 고아가 아니니 아줌마 아들하고 다시 만나겠다는 뜻으로 온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과 엄마는 둘 다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그래, 그럼 얼른 할 말만 하고 돌아가요.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더 들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 네, 안 그래도 제가 받은 빚만 돌려드리고 가려고요. 아줌마가 그랬죠. 집신도 짝이 있다고요. 어울리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맞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쩌죠. 저는 이 제 100억대 자산가이자 회사 대표님의 딸이라서 더 이상 집신 신세가 아니라서요. 고아는 고아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아줌마 잘난 아들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똑똑히 들으세요. 사람 잘나고 못나고는 부모가 있냐 없냐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잘나셨다니까 훌륭한 며느리 잘 얻으시길 바랄게요. 그날 아줌마한테 이십당하면서 말 한마디 못한 게 너무 억울해서 왔네요. 다시는 저 보실 일 없을 겁니다. 전 남자친구와 엄마는 놀란 얼굴로 저와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때 아빠가 명함을 꺼내 전 남자친구와 엄마에게 한 장씩 건넸고 두 사람은 명함 속 아빠 이름을 보고는 아까보다 눈이 더 휘둥그레지더군요. 내가 우리 시연이 아빠 되는 사람이요. 그간에 이런 우리 딸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네는 우리 딸을 옆에서 끝까지 지켜줄 그릇이 못 되는 놈이고만. 그래, 아주머니, 내가 지난 일이니 내 딸이 당할 수모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마디만 하죠. 앞으로 사람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처한 바꿀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흠잡는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마음 쓰면 대개 아들 절대 좋은 여자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것만 알아둬요. 하긴 내 딸을 놓쳤으니 평생 얻을 운 한 방에 잃은 거나 매한 가지겠소만 어쨌든 혼사는 물 건너간 거고 우리 딸 억울한 마음 한번 불려고 온 거니까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우린 이만 가죠. 희연아, 그만 가자. 나가려는 저를 아줌마가 붙잡더니 어머. 튀어나, 내가 아직 모르나 본데 우리 아들이 너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해서. 나도 그만 마음을 풀 참이었어. 근데 내가 찾아오겠다 하길래 내심 얘기를 잘 해보려고 했단다. 근데 이렇게네 할 말만 하고 가면 어쩌니?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보자. 저는 할 얘기 없네요. 집신도 짝 있잖아요. 아드님도 수준에 맞게 월급 200만 원 언저리 받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죠. 안 그래요? 설마 제가 아줌마 아들하고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오는데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더 이상 자면서 이불킥을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웃긴 건 뭐였냐면요.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랑 엄마가 우리 아빠 회사 앞에까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빠는 바쁘셔서 제가 잠깐 만났는데 어이없게도 저랑 혼사를 다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분 정말 더러우면서도 통쾌하더라고요. 이런 양가 감정 뭔지 아시려나요? 돈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돈이 뭐라고 집신 취급하던 내게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 절절매나 싶기도 했습니다. 눈앞에서 자산가의 딸을 놓칠 수 없다는 듯 결혼할 때 혼수도 필요 없고 예단도 필요 없다면서 허튼 소리를 하길래 만날 일 없다고 단단하게 못 받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등 뒤로 그 집 엄마가 아들에게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들, 내가 무릎을라도 꿇어서 제 마음을 돌려놔. 이렇게 제보내면 그 돈 좀 놓치는 거야. 아이고 아까워. 조금만 참았으면 제 돈이 다 내고 되는 건데 얼른가 붙잡지 않고 뭐해 엄마 그만해요. 나는 염증 없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등짝을 후두려 패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 버렸네요. 아마 그 집 엄마는 아들이 며칠 동안 부잣집 사위 될 뻔한 거 놓친 거 생각하며 억울하고 보냈을 겁니다. 저처럼 밤마다 이불킥을 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갑자기 제 인생의 구원자처럼 나타난 유일한 핏줄인 아빠로 인해 지금은 많은 걸 누리며 살고 있어요. 벌써 시간이 흘러 저는 32이라는 나이가 되었네요. 그간 아빠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배워 팀장이 되었고 좋은 사람도 만나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꿈 같은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만 저에게 일어난 이 동화 같은 얘기는 분명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맞아요. 만약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그 카페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아빠를 만날 수 있었을지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치 세상 모든 인연이 정해진 시기에 만나도록 정해놓은 법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는 아빠와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떴지만 아마 하늘에서 저를 보면서 마음 편히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남은 삶을 하나뿐인 아빠와 즐겁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제 시집 가면 사위도 생길 테고 손주도 보실 테고요. 저의 외로웠던 삶은 이제 행복해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의 꿈 같은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일로 지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사연이었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자분들 모두 늘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